고성 유엔 평화도시 모색과 통합적 미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전체 세션 일부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님으로 전 법무부 장관이셨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DMZ 평화지대 첫 세션에서 고성 유엔 평화 도시라고 강원도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제안한 그 플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고성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DMZ라는 이제 분단의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동해안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남한과 북한 두 국가 체제가 한 고성군에 있는 굉장히 그 특이한 DMZ의 아픔과 그 또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더군다나 금강산이 있고 설악산 자락이 있고 백두대간 산맥이 간통하고 있고 동해 바다와 바다가 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형성된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분단의 극복과 또 그 도시로서의 새로운 21세기적 발전을 위해서 그 고성 유엔 평화 도시라는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전 방향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여건들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백윤 교수님의 동북아 지정 지경학의 변화와 평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의 이 프로젝트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이 프로젝트가 크게 봤을 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좀 보다 구조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남북 또는 북미 관계가 교착되어서 몇 년, 1,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한반도의 탈냉전 또는 탈분단의 상황이 금방 올지 안 올지는 아직 굉장히 미지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탈분단이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체 동북아 전체적인 지정 지경학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예측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탈분단 시대에 동북아 전체적인 지정 지경학적 상황이 변화하였을 때 동북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 도시와 지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유엔 평화도시랑 프로젝트도 이런 큰 시대적 변화, 구조적인 상황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지정지경학, 생소한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약간 이론적 배경으로 국경이나 영토라는 것들을 지금 최근에 학자들은 제가 정치지리학자들이나 또 지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경이나 영토라는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알다시피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바탕으로 이쪽은 우리 땅, 저쪽은 다른 나라의 땅이고 이 땅 안에는 우리가 배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경과 영토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보면 국경이 그렇게 완전하게 분할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비인간이든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주체든 이동하는 그런 초국경적인 이동들이 굉장히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 바탕으로 국경이나 영토는 굉장히 다층화되어 있으며 국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넘거나 넘지 못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람 이동의 연결로 결합되어 있는 뭐 마치 예외적 공간의 회랑 선들 같은 그런 것으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왼쪽에 있는 동그란 선이 전통적인 국경에 대한 관점이라면 오른쪽과 같이 보여지는 게 그래 국경이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고 일단 투과성이 높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경 안과 밖에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이나 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토를 만들고 재구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탈냉전 또는 탈분단 이후에 동북아에는 어떠한 지정 정약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동북아의 국가의 영토성이라는 것은 흔히 정치학 교과서에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근대적인 영토 국가 또는 근대적인 영토적 주권이 발현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전의 상황과 그리고 또 탈근대적인 포스트 식민지주의적인 그런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독특한 비근대적인 영토성이 동북아에 국가들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서 하지만 게다가 이 탈냉전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런 어떤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의 비근대적 영토성이란 것은 더욱 강화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 특히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특구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 동시에 또는 남북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이미 특구가 많죠. 중국, 일본 이런 데까지도 다양한 유형의 특구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 특구들은 뭐 예를 든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북한의 주권적 영토 내에 뭐 거기 특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남한의 주권 영토 내에서 북한 노동자의 고용 효용되는 특구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남한, 북한 모든 둘 쪽에서 다양한 국가의 투자와 자본과 노동이 모이는 그런 특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커먼즈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초주권적인 특구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지정지경학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일단 중요한 스케일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바라봅니다. 먼저 냉전 시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안보와 안보와 영토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 스케일에서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탈냉전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국가 스케일의 안보 영토성 논리는 약화될 것이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보와 영토성 논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국가보다 작은 단위에서 안보와 그 영토성의 논리가 발현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지정학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학자들이 공포의 지정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적이 있다. 적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토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정학적 논리로 표출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가 확대된다면 이제는 이제 그 공포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하면 오히려 국방이나 뭐 안보 이런 것보다는 안전, 보안 같은 그런 형태로 사실 시큐리티라는 말이 안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안전, 보안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영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security라는 영어 단어가 안보보다는 이제는 더욱더 안전, 보안이라는 형태로 더 그런 뉘앙스로 더 소통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 거기 제주의 난민들 뭐 아랍 난민이 왔을 때 그 거부감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식의 님비의 지정학 같은 그런 작은 스케일의 지정학, 그리고 작은 스케일의 공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토의 정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북아 경제 공간이 그럼 변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 지도가 이제 변하게 될 거거든요. 뭐 러시아 그 남북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대한 연결들이 마구 일어나면서 이제는 동북아의 국민 경제보다는 특정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도시권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당장 남북교류 활성화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경제권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뭐 이런 다양한 경제권들이 형성되면서 이들 초국경 도시권, 광역 도시권 또 초국경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성격의 지정 지경학적인 역동성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 평화도시 네트워크이란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한반도에 탈냉전의 상황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비건대적 영토성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국가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지정 직계학적인 역동성이 중요히 커질 것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는 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죠. 훨씬 더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평화의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다자적 국제협력, 그 다자적 국제협력이 단순하게 국가 간의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형이 말한 urban diplomacy, 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교, 다양한 도시들 간의 국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초국가적인 초지방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동북아 접경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등 중국에 다양한 접경 도시들이 있죠. 한국에는 고성, 철원, 서해 5도, 제주도 접경 도시이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건문, 마조, 뭐 일본의 오키나와, 대마도 이런 여러 가지 동북아의 접경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접경 도시들을 묶는 네트워크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접경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동북아 맥락에서 국가 영토의 점이지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와 장벽의 논리도 표출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계성과 이동성의 논리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접경이 긴장과 갈등의 장소, 안보의 장소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접경 공간, 접경 도시들은 실제로는 이동과 교류의 소통이자 통로의 역할도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접경 도시에는, 접경 지역에서는 영토와 탈영토와의 공간 정치가 항상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접경 지역은 긴장과 갈등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초국가적인 교류와 소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경 도시는 이 독특한 장소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리적 이동성과 교착성이 교차 공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런 영토와 탄력 항상 공존하는 공간이고, 또 동시에 동북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 접경 도시들은 냉전 시기 국가 만들기에 폭력성이 극도로 표출되었던 공간입니다. 수많은 비극들이 여기서 벌어졌죠. 그리고 이데올리적 갈등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장소적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접경 도시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가 이 동아시아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장 탈냉전의 상황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접경 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화도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면, 사실 지금은 남북 간의 상황이 막히고 하는 것들이 국가 간의 설정돼 있는 국제법이라든지 또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장벽에 막혀져 있는데, 그거를 도시 간의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 바탕으로 우회해서 뚫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지정 지경학적 역동성을 전제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은영 변호사님께서 고성 유엔 평화도시의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고성 유엔 평화도시의 국제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앞서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이 고성이 가지는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특성들이 매우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일군 이체제이고 그 DMZ가 간통하고 있으며 금강산과 바다, 백두대간 등을 아우르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갖춰볼 때 앞서 박배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경 지역에서의 미시적인 그 협력 구축을 하기에 최적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군 이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남고성만의 평화도시 구축의 의미와 북고성을 아우르는 평화도시 구축의 그 국제적인 의미는 매우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북고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전체 고성 평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이슈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나 그 금강산 관광지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서 체결이 선제가 되어야 되고 그 합의의 내용이 양측의 법률로서 제정되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남북 합의의 추진이나 기본 방향은 국제 평화 도시로서의 거점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줄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추진이나 계획 그리고 실제로 설립 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공동 관리 기구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기구와 같은 이 집행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남고성과 북고성을 아우르는 전체 고성 평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남고성과 북고성 내에 자유교역, 자유통행 지역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강산 지구, 관광지구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또 중요한 이슈는 재산보호 그리고 경제적 자유권 보장 그리고 신변 안전 보장이라는 이슈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출입 체류 통행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방문할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그 사전 방문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특성들을 고려해서 출입 절차들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고성 평화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특수한 형태의 방문 증명서라든지 혹은 외국인의 무사증 출입으로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체 자유 및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뭐 원비어 사건이라든지 금강산의 박왕자 사건처럼 사실 어떤 공동의 특수지대를 설정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지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합의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나 적용 대상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구성 평화도시 내에 각종 투자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뒤에서 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할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통해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유치나 지원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위해서 각종 절차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남북 고성 평화도시를 구축을 할 때 유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유지와 활동과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6장, 유엔 현장 제6장에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조치, 그리고 7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 강제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 PKO 같은 경우에는 평화 회복 과정에 있으나 다만 그 분쟁이 악화되어서 당사자 간의 자체 해결이 좀 곤란한 지역에 한정해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 주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PKO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PKO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심각한 내전이나 분쟁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로 분되어 있고요.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고성과 북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의 평화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구성을 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물론 우리가 정전 상태에서의 분쟁 지역, 국제적으로는 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평화적 합의로 탄생한 남북 평화 고성지대는 저희가 자체적인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PKO 같은 경우는 분쟁이 약화돼서 당사자 간 자체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 한정해서 들어가는 각종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남북 고성 평화 도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의 PKO 활동은 그 근거가 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방안으로 한번 고성 평화 도시를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고성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유엔의 주요 기구들을 고성에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그리고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을 평화 도시의 토대로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기구를 다수 유치한 국내외 도시 사례들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캠퍼스라고 하는 특정 지역 부분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들을 해왔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의 방콕이 유엔 산하 집중 지역을 조성하면서 각종 기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각종 사무소들이 들어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 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해서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의 송도의 지터에도 최근 들어서 그 유엔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등과 같은 유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유엔 정보통신기술 아시아 태평양 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대한민국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거는 지금 ICT 이 교육훈련센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IT로서의 강국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어서 유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엔 ESCAP 그 동북아 지역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경제위원회 산하에 지금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또 지역별로 분할해서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동북아 지역사무소 부분이고요. 당시에 중국 베이징하고 인천이 1, 2순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현장 시설 등으로서 인천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성 유치, 아까 말씀드릴 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례들을 좀 본 거고, 과연 이 고성 평화 도시에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향후 북한과의 긴장 완화나 평화 체제가 도래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성에 지금 남고성에 우선적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일단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지뢰 대책 활동이고요. 유엔 지뢰 대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그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부분에 대인 지뢰 금지 협약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산하 국제혁신센터는 이게 지금 유엔이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사실 투자나 조달 형태를 수행하는 형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내 센터 개소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성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봤고요. 그다음 유엔 사무국 산하 유엔 인도 조정실의 대한민국 사무소, 이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은 여러 나라의 지역 사무소나 국가별 사무소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지뢰대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DMZ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래서 지뢰 위협의 제거 등을 미션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표나 설정에서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뢰 대책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된 것을 보통 요구를 하는데 이게 캐나다 오타와 지뢰 금지 협약인데요. 네, 지금 우리는 긴장 완화를 이유로 해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조달 기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개소를 논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고성이 가지고 있는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는 좀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인도 사무국 하나 인도 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비상 상황이나 재난 시에 그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내 사무소 개설 계획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엔 산하 기구 중에 저희가 유치할 만한 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결과 이 고성이 가지는 평화, 자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추진하는 데 부합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엔 기구 자체를 유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유엔은 그 각종 기구들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형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그 평화 도시로서 국제사회의 고성의 상징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검토 가능한 또 다른 방안으로 고성이 먼저 선도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구축해서 유엔의 각 산하 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을 구성해 두는 것이죠. 앞서 이일청 박사님 그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것이 이 ECP 환경 평화 구축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통상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환경 자원, 천연 자원을 매개로 해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관리를 매개로 해서 평화로까지 구축하는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입니다. 이것은 앞서 그 유엔 기구인 UNEP, 유엔 환경 계획에서 그 산하 분쟁 지역의 관리사무소에서 주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자연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지식과 방법론을 유엔 기구, 회원국, 학자, 민간 영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평화와 자연을 아젠다로 결합해서 시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예시는 앞서 일정 박사님께서도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형태는 다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역시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UNEP 쪽에서 그 콜롬비아가 지금 20년간 계속 문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여러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지원을 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환경 거버넌스, 재난 위험 감소 이런 주제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2016년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서 문쟁 후 단계에 이르게 됐고요. 이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적십자 등 국제기구들하고 그다음에 인접 지역인 노르웨이, 쿠바 이런 주변 국가들이 평화협정의 중재자 겸 보증인으로 참여해서 이런 UNEP의 지원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고성이 가지는 평화와 자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목표들을 우리가 유엔 관련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그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고성이 선도적으로 먼저 유엔에 대해서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이 가지는 국제적 상징성과도 매우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자연환경 개발, 또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이라는 고성이 제시할 수 있는 아젠다를 결합한 평화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유엔 차원의 프로그램을 창성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이제 구성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로는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해왔던 UNEP, 유엔 환경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 UNDP이고요. 그다음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각종 사회적 의제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유엔 세계 관광기구 등이 유엔 산하 등과 같은 유엔 산하 기구와 논의 및 추진을 하면 충분히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대비하면서도 현재 남고성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이 국제적인 기구들을 유치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주변 국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박배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미시적으로 초국경적인 도시 협력의 형태와 이제 유사한 형태이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이에 제리코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평화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자간 구성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각종 분쟁들이 이런 제리코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접경 지역에서의 미시적인 협력의 주요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 GTI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 지역의 다국적 도시들이 협력하는 형태이고요. 이 GTI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 개발 계획, 개발을 주요 아젠다로 하는 유엔 개발 계획이 지원하면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투자하고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 특구를 조성하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개발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북한의
각종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해서 현재 탈퇴를 한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접경 국가 간의 협력 형태는 사실 다양한 외교적 이슈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좀 많이 변동성을 가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그 유엔 기관과 프로그램 또 그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그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전문가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 평창 평화포럼 전체 세션 3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DMZ 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김대건 교수님께서 맡아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체 세션 2부 두 번째 세션인데요. 전체의 주제는 DMZ 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기 세션의 의미를 적어 놓았지만 사실 DMZ는 강원도 시민들에게는 모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체험하는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보기 때문에.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항상 DMZ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삶의 공간이라 볼 수 있죠. 이런 DMZ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할 것인데요. 한보연, 정혜진 두 분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순차적으로 내용 지금 DMZ 국제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그 정부가 이렇게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쟁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정부에서도 DMZ와 관련한 다양한 평화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이 논의가 가장 구체화된 것 같고요. DMZ 평화지대화를 이제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그런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민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정부에서도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기보다는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청사진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남북 공동 등재 지원을 위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의 경험이 있죠. 씨름과 같은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DMZ에서도 어떤 공통 부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는데, 하지만 DMZ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쟁점도 많고 한계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한계부터 말씀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DMZ에 대해서 평화적인 이용과 어떤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민간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든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DMZ라는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은 무장 해제되는, 군사적 의미에서 이제 DMZ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발전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국제 협약이죠.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법 체계가 이 DMZ를 정체된 공간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이런 군사적인 안보적인 가치에 충실한 그런 체계가 아니라 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긴장을 넘어서서
평화, 생태 또는 인간과 자연의 협력 이런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이 DMZ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유산으로서 보존 지역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자리매김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도 그렇고 민간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그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또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물이라면 DMZ에서의 어떤 이 정전협정이라는 이 국제협약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전제하는 어떤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시대가 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법제에서도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권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한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DMZ 공간은 남북의 어떤 그 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남쪽을 예로 들어보면 아까 그 출입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유엔사가 어떤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인적인 물적인 공간, 물적인 어떤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법도 이 정전협정 체제 그리고 유엔사가 행사하는 그 관할권에 당연히 이제 종속돼 있고 그것을 전제해서 법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 체계를 해봐야 많지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DMZ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존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연환경보존법에서도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후에 2년 동안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DMZ에 대해서 자연 보존을 한다든가 생태 보존 또는 뭐 문화적인 가치를 이렇게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한에서 이런 그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관할권과 다른 어떤 가치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67년인가요?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정전 체제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군사 이외에 지금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적 목적이죠. 그 남북의 어떤 대립과 갈등 이것이 평화적인 어떤 관계가 될 때까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 정전협정이 남북의 완충지대로서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체제인데 하지만 과연 이 군사 안보적인 부분만 DMZ에 있는 것인가? 앞서도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생태 보존과 인간과 자연의 협력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이해 당사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공간이 과거의 기능,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인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합의의 바탕에서 새로운 합의를 하고 그런 부분, 그런 가치를 담는 기능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법도 그의 법 체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공백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인 이외의 부분에서는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아무리 이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지만 남북 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때로는 남쪽에서 이런 그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북쪽에서는 남한은 과연 그 이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그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남쪽에서만이라도 중앙 정부나 지자체나
NGO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법제를 만들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그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법제는 스스로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그 중심적인 전제된 그 국제협정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스스로 국내 법제가 스스로 소외시키는 그런 차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다음에 이제 연사로 오시는 정혜진 변호사님께서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결론들을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관할권 문제 그리고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북 공동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뭐 해결하기만도 이제 복잡한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들에서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박스 바깥에서 한번 제안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국제평화공원이나 혹은 뭐 우리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뭐 DMZ 생태 보존 지역이라고 할 때 그 장소를 관리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법적인 어떤 주체의 자리로 한번 놓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제가 지구와 사람에서 지구법 센터라는 것을 맡고 있는데요. 지구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 생활을 해와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한번 바꿔놓고 법제를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MZ가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생태의 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평화의 앞으로는 이제 평화의 축이 되고 문화의 축이 될 때도 했는데 이것을 어떤 관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법적인 주체로 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세계에서 지금 2008년에 에콰도르에서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한관우이 강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어떤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법적인 인격체, 우리가 이제 법적인 인격체라고 하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법인, 뭐 회사나 아니면은 무슨 재단 같은 법인들만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강에도 어떤 법적인 인격체를 부여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유엔에서도 하모니 위더 네이처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으고 있고 교육 홍보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내법적으로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박스를 나와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떤 그 생태 보존 지역을 하나의 주체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남북 정부 그리고 민관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수탁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정해 나간다면 그 또한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법제적으로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DMZ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는 DMZ 안에 분명히 사유지가 있었을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갇힌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국공유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발표를 듣고 보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겠네요. 세계의 유산 등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연사님이신 이현 교수님으로부터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세계유산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계유산이 있고요, 무형문화유산, 인류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 있고, 그다음에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형유산과 기록유산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유산과는 전혀 별개고 따로 운영이 되어지고 내용 자체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때는 우리가 보통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형의 움직일 수 없는 유산을 얘기를 하고, 세계유산이라고 한다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유산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보존 관리 계획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서 매년 6월 말에서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한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의 유형에는 특성에 따라서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이 있고요. 유산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서 단독유산이 있고 연속유산이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등재한 사원이라든가 작년에 등재된 사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속유산입니다. 등재 주체에 따라서 한 국가가 했을 경우에 단독유산이고, 두 국가 이상이 했을 때는 초국경유산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또 거기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 있습니다. 등재 당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진정성, 완전성이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보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논의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유산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자, 또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면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협약,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하고 북한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이 되었고 북한은 1998년에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잠정 목록에는 13건이 등재가 되어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2건이 등재가 되었고 5건이 잠정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월등한 또는 다른 데서는 없는 고유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등재 기준이고요.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1부터 6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산, 7부터 10은 자연유산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 이상의 등재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정성, 완전성입니다. 특히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완전성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완충 지역이 갖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완충 지역의 의미와 세계유산에서 얘기하는 완충 지역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보호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을 정도, 진정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은 범위에 것이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진정성은 고유성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막 바뀌면 안 되고요. 그러한 고유성을 계속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요즘 2006년 이후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보존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관광 계획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DMZ의 가능한 기준을 쭉 봤을 때 중요한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DMZ에 관한 논의를 했고 세계유산에 관한 논의를 할 적에 어떤 것을 갖다 넣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2, 4, 5, 6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느 하나 정도, 이게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7번에서부터 10번인데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되든지 자연유산이 되든지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아마 가장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유산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연유산은 아마 DMZ의 현재 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70년이 지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자연 생태 이런 것이 다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제목에 걸맞는 유산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DMZ를 넣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쓸 거냐. DMZ는 어떻게 생성됐나요? 한국 전쟁에 의해서 남겨진 유산입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이 되려면 문화유산도 한국 전쟁과 관련된 유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으로 해서 파괴가 됐거나 거기 있던 살던 집이 없어졌거나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유산들이 가능하고 노동당사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DMZ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 통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유산 지역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후고구려 수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DMZ 등재하자면. 근데 이거는 한국 전쟁에 의해서 망가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은 해야 되는 거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등재 신청 전략을 찾아가면은 초국경 유산인 경우에 자 현재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계유산 관련하는 현장에 가서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2번 지원을 했습니다. 고구려 유산과 개성을 할 때 특히 그 고구려 유산 할 때는 너네는 적대국인데 어떻게 이거를 도와줘 달라는 표현을 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분명히 두 나라입니다. 그럼 세계유산 등재할 때는 초국경 유산으로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이 할 때는. 근데 이거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을 때 북한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전에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왜? 너네는 두 나라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두 나라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DMZ를 평화지구로 세우고 이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했을 때는 남한과 북한이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잠적 목록에 올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MOU를 맺어서 우리 같이 한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요. 유산 지역도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2km, 남북 2km를 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또는 더 북쪽 남쪽을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오유비를 찾아야 되고 등재 조건을 찾아야 되고 유산의 보존부 관리를 위한 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보호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국경 유산일 경우에는 등재 준비부터 등재하고 난 다음에 보존 관리까지 둘이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 작업이 필수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겠느냐? 아니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남한 단독으로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놓고 나면 북한이 동의했을 때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남한 단독으로 할 때를 예상을 해서 우선 이 DMZ를 포함한 지역 또는 그 중에 일부 또는 그것과 일정 정도의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의 어느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잠정 목록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DMZ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다 인접해 있고 상당히 많은 시군이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 지자체들이 광역지자체와 지역지자체들이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MOU를 맺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나의 이 등재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같이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남한에서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한 경계 유산지역 완충지역 설정을 하고 북쪽 경계가 되는 분이 아마 군사분계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가능한 한 충분한 완충지역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 지역에 사유재산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들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동의를 아마 얻으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등재유산 선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등재유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일정은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인데요. 아마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등재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맞추셔야 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동시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등재 추진단 선정, 형성, 등재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들 간의 협조, 또 이 국내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 개발 계획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것들, 또 유산에 미치는 자연재해, 그다음에 보전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공동 등재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만 단독 등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재 전략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 등재를 하더라도 지역 선정을 해야 되는데 DMZ를 동서 다 포함을 할 건지 그중에 어느 부분만 갈 건지도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연속유산은 아닙니다. 하나의 유산이고 지역을 따로따로 한다면 연속유산이 되지만 그러나 지역 간 공동 준비를 위한 추진단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보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관광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DMZ를 세계에서 등재를 안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 지역 보존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유산 등재하고 DMZ의 어떤 공간의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연사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함께 꾸며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